귀한 용이나 여인 때문에 진흙탕에 빠집니다. 그 거지의 사흘을 비웃던 날, 아들은 사랑을 잃고 아버지는 장부 한 권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한양 최고 부자가 무너진 이유요?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관하해 도련님을 살린 건 칼이 아니라 사흘 동안의 멈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담벼락 밑에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허담, 나이는 29이었죠. 그런데 이 사내는 참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도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듯 사람의 낯짝을 훑었죠. 눈썹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심히 살폈어요. 미간에 어떤 그늘이 서렸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처졌는지 미세하게 올라갔는지도 놓치지 않았죠. 그것만 보고도 그 사람의 욕망과 파멸을 읽어내는 관상가였습니다. 허담의 눈은 마치 깊은 산골 연못 같았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물이었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런 허담을 미친 거지라 비웃었어요. 개구쟁이 아이들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미친 거지야. 오늘은 뭐가 보이냐? 허담은 그런 조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들 중에는 그 앞을 슬쩍 피해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뭔가 꺼림칙하다는 듯이 고개를 휙 돌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이 마주칠까봐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허담에 대한 소문은 늘 양면으로 떠돌았습니다. 미친놈이라는 말과 용하다는 말이 함께 흘러다녔어요. 어떤 이는 코웃음 치며 허튼 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진짜라며 두려워했습니다. 허담이 입을 꾹 닫고 사는 데는 깊은 까닭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허담은 아직 젊은 혈기가 남아 있었죠.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양반 나리가 있었습니다. 허담은 그 양반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마에 검은 기운이 서렸고 눈 밑에 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분명한 흉사의 징조였죠. 허담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안에 피바람이 불 것이니 먼 길을 떠나지 마시라. 그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허담은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어요. 양반 나리에게는 오랜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허담의 예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함을 꾸몄어요. 저 거지놈이 영모를 사주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피바람이라 함은 반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억지였죠. 포졸들이 허담을 끌고 갔습니다. 곤장이 등짝을 내리쳤고 피가 튀었어요. 허담은 이를 악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이 달아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다행히 그 양반 나리가 나서서 무고임을 밝혀주었습니다. 허담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그때의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등에 남은 곤장 자국은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개입하면 화가 번진다는 신념이 굳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허담은 다시는 입을 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처참한 운명이 눈앞에 보여도 침묵했어요. 어떤 젊은 사내의 얼굴에서 객사의 기운이 또렷이 보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타향에서 쓸쓸히 눈을 감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도 고개를 돌렸죠. 어떤 안악의 이마에서 과부수절의 상이 선명하게 비쳐도 입을 다물었어요. 불쌍하구나.
저리 젊은 나이에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 여겼죠. 그렇게 허담은 장터 구석에서 햇볕을 쬐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장터가 유난히 북적이는 날이었죠. 온갖 물건들이 좌판에 널려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행렬이 장터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앞뒤로 늘어선 하인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보통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가마 문이 열리고 안에서 사내가 내렸습니다. 비단으로 한양에서 손꼽히는 불을 쌓은 거상 이만석이었어요. 나이는 41, 눈빛이 사나운 호랑이 같았죠. 돈으로 못 살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사들릴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만석은 가마에서 내리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어요.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죠.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만석의 손가락 하나에 사람의 밥줄이 오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만석은 그동안 용하다는 관상쟁이란 관상쟁이를 죄다 찾아다녔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관상가는 모조리 불러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아첨뿐이었죠. 나리의 상은 천하제일입니다. 대대로 부귀영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록이 넘쳐날 상이십니다. 그런 말들이 귀에 착착 감겼지만 만석은 알았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돈을 쥐어주니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이었죠. 만석은 진짜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예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 해도 상관없었죠. 진실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차에 담벼락 밑에 미친 거지가 진짜 용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만석은 먼저 허담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옆에 서 있던 허풍쟁이 상인 하나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저기 저 거지한테 가서 관상 좀 봐달라고 해봐라. 상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허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담은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상인이 다가오자 눈을 들어 그 얼굴을 잠깐 훑쳤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수만 번 쉴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무심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해질녘에 품삯 조심하시게. 상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품삯기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 상인이 장터를 나서다가 느닷없이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품삯이 든 주머니를 노린 도둑이었죠. 손이 주머니에 닿는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행히 도둑은 도망쳤고 상인은 품삯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저 거지가 정말 무언가를 본 것일까? 이 소식이 만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진짜였구나. 저 거지가. 만석은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찾았다고요. 다음 날 만석은 직접 허담 앞으로 갔습니다. 하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했어요. 만석이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허담 앞 바닥에 툭 던졌죠. 은자가 굴러가다 허담의 무릎 앞에 멈췄습니다. 내 관상을 봐라. 돈은 충분히 줄 테니. 만석의 목소리는 거만했어요. 마치 명령하듯 말했죠. 허담은 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터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허담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은자를 집었어요. 만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허담이 그 은자를 만석 앞으로 다시 던졌습니다. 은자가 만석의 발 앞에서 굴렀어요. 돈 받고 팔면 운명이 더 꼬입니다. 허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장터 한복판에서 거지한테 돈을 되돌려받다니.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죠. 만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만석은 더 거칠게 나왔어요. 이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건방을 떠느냐. 목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허담을 에워쌌어요. 위협적인 분위기였죠. 그래도 허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 연못처럼 고요하고 잔잔했어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에 서 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규환이었습니다. 나이는 24, 단정한 유생 차림이었죠. 책을 좋아하고 예의가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번뜩였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만석이 규환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규환아, 이리 와봐라. 규환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아버지 앞으로 나왔어요. 만석이 허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관상 대신 내 아들 관상을 봐라.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더냐. 허담의 눈이 규환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허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찰나의 떨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죠. 규환의 얼굴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운이 비쳤기 때문이었어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반듯해 보였습니다. 글 읽는 선비의 기품이 있었죠. 하지만 눈 속 깊은 곳에 숨긴 그림자가 서려 있었어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연정의 기운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깊은 마음이었죠. 허담은 규환의 얼굴을 아주 짧게 훑었습니다. 이마에서 코끝으로, 코끝에서 입술로, 입술에서 턱선으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보였어요. 허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죠. 하지만 만석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하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결국 허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용이나 여인 때문에 진흙탕에 빠집니다. 만석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죠.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헛소리를. 만석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규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만 아는 비밀을 들킨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허담은 담담하게 경고를 덧붙였어요. 잡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그 말이 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인들을 이끌고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갔죠.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 만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여인이라니, 도대체 어떤 여인이란 말이냐? 내 아들이 어떤 계집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냐?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 여인을 반드시 잡아내야겠다는 통제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리라. 그리고 뿌리째 뽑아버리리라.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만석은 명을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서슬 퍼렇게 날카로웠어요. 하인들을 당장 갈아치워라. 낯익은 하인들이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죠.
만석은 새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어요. 밤낮 없이 순찰을 돌리고 수상한 기척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라. 서고 문서함의 열쇠도 바꾸었습니다. 오직 만석만이 열 수 있는 열쇠였죠. 아들 규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불안과 집착이 어른거렸어요. 예언을 무너뜨리겠다는 광기 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택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이 기와 지붕을 희미하게 비추었죠. 규환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사방이 고요해지자 규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인기척을 살폈어요. 순찰 하인이 지나간 뒤였죠. 규환은 손에 든 등불을 옷자락으로 감쌌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뒤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죠. 규환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박동이었어요. 뒤채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규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 안에 그가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으려는 여인이었어요. 허담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규환에게는 숨겨둔 연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분명 저 창고 안에 있었죠. 촛불 아래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그 사람. 규환의 가슴은 그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훗날 천지를 뒤흔드는 파란의 씨앗이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석도, 규환도, 그리고 허담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풍파를 만나게 될까요? 뒤채 창고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규환이 안으로 들어서자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 불빛 아래서 바늘을 움직이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죠. 22, 이름은 소란이었습니다. 저택에서 바느질을 맡은 친모였어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소란은 규환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곧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도련님, 요즘 감시가 심해졌는데 이리 오시면 어쩌려고요. 규환은 소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감시가 심해도 널 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두 사람의 손이 촛불 아래서 포개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깊어진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규환이 뒤채를 지나다가 소란을 보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린 모양이었죠. 손가락에서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소란은 아픈 내색도 않고 계속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규환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규환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손 좀 보여주겠느냐? 소란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천한 종이 도련님 앞에서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죠. 하지만 규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품에서 약초를 꺼내 소란의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치면 숨기지 말고 말해라. 내가 약을 구해다 주마.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소란은 그날 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대접을 받은 기분이었죠. 규환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란의 맑은 눈빛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남몰래 만났어요. 처음에는 약초를 전해주는 것이 핑계였습니다. 나중에는 핑계도 필요 없어졌죠. 그저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만났어요. 달빛 아래 뒤채 창고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규환의 마음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란을 첩이 아니라 정실로 맡고 싶었습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이 종을 정실로 맡겠다니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었죠. 하지만 규환은 진심이었어요. 소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환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소란의 노비 문서를 확인한다. 둘째, 해방 비용, 그러니까 몸값을 마련한다. 셋째, 아버지를 설득한다. 순서대로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규환은 사랑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란은 달랐습니다. 사랑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밤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신분의 벽은 사람을 죽인다.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종이 양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익히 알았어요. 매질을 당하거나 팔려가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 셋 중 하나였죠. 소라는 규환의 손을 잡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도련님 인생이 망가지면 어쩌죠? 규환은 소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 소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오늘 밤도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규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비 문서를 확인해야 해. 서고에 있을 거야.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요즘 대감 어른이 서고 열쇠를 바꾸셨다면서요. 규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아버지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전 규환은 서고에 가보았어요. 평소처럼 문서함을 열려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규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쇠를 바꾼 것이었어요. 장터에서 관상가의 예언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규환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아직 소란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 주변에 여인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한 듯 했어요. 그래서 감시를 강화하고 문서함까지 잠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규환이 뒤채로 향할 때였어요. 인기척이 느껴져서 몸을 숨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하인이 뒤를 밟고 있었죠. 규환은 숨을 죽이고 담벼락에 붙었어요. 그 순간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손을 짚으면서 날카로운 것에 베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신음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지나갔어요. 규환은 한참 뒤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죠.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버지의 감시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게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소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소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련님, 이제 그만두셔야 해요. 저 때문에 다치시면 안 돼요. 규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포기 못해. 방법을 찾을 거야.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만석은 아들의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확신을 굳혔어요. 분명 여인이 있다. 관상가의 예언이 헛소리가 아니었다. 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계집을 반드시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어요. 만석은 규환을 서재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공부를 핑계로 외출을 막았어요. 손님이 와도 만나지 못하게 했죠. 규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하인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규환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성부 무관 김도윤이었습니다. 나이는 42, 눈빛이 교활한 여우 같았죠. 포도청 실무 라인과 상관 인맥을 두루 쥐고 있는 자였어요. 권력의 뒷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은 만석에게 은밀히 접근했어요. 뇌물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본심을 드러냈죠. 이 대감, 우리 사돈을 맺으면 어떻겠소? 만석의 눈이 번뜩였어요. 사돈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도윤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내 딸이 혼기가 찼소. 귀한 도련님과 혼사를 맺으면 어떻겠냐는 말이오.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을 맺으면 귀한 도련님 과거 뒤가 단단해질 거요. 내가 뒤를 봐주리다. 만석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합쳐지면 천하무적이었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혼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아들을 묶어둘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혼인을 시키면 딴 여자 생각을 못하겠죠.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말씀이요. 혼사를 진행합시다. 도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혼담을 확정지었어요. 규환의 의견 따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만석은 예언을 이기려는 듯 혼사를 서둘렀어요. 혼례 날짜까지 일방적으로 박아버렸습니다. 다음 달 보름이면 좋은 날이니 그날로 하지. 규환에게 통보가 떨어졌어요. 규환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만석은 눈을 부라렸어요. 내 마음이 무슨 상관이냐. 어른이 정한 일이다. 규환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반박하면 더 큰 화가 닥칠 것 같았죠. 규환은 방으로 돌아와 벽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소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규환은 밤을 틈타 뒤채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감시 하인이 철통같이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밤에 어딜 가시려고요? 대감 어른명이 계십니다. 규환은 이를 악물었어요. 돌아서야 했습니다. 소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채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죠. 규환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소란의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규환이 쪽지를 보내왔어요. 하인 몰래 전해진 쪽지였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사를 정했다. 다음 달 보름이다. 소란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러면 그렇지. 종년이 양반 도련님과 함께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소라는 밤새 울었어요. 백엔니지 눈물로 젖었습니다. 내가 물러나야 하나. 그래야 도련님이 편해지실까. 하지만 물러나는 것도 죽는 것만큼 아팠어요. 소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규환이 감시를 뚫고 겨우 소란을 만났어요. 소라는 규환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물러날게요. 혼인하세요. 규환은 소란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도련님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규환은 소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들어봐. 나는 널 포기 못해. 끝까지 함께 가자. 소라는 규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소라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대감 어른이 뒤채 친모를 다른 집에 팔려는 것 같다. 바느질 솜씨가 좋으니 제값 받겠지. 소란의 귀에 이 말이 들어왔어요. 소란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규환은 이 소문을 듣고 폭발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란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예 팔아버리려는 것이었죠. 규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도망치자. 규환이 소란에게 말했어요. 소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이라뇨.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규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너는 팔려가고 나는 원치 않는 혼인을 해야 해. 도망이 유일한 길이야. 소란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련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두 사람은 도망을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규환은 도망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옥패가 있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비단 몇 피를 몰래 챙기려 했어요. 팔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문제였어요. 규환이 서고 근처를 어슬렁거리자 하인이 따라붙었습니다. 물건을 챙기려 하면 눈이 번쩍 뜨였죠. 실행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규환은 초조해졌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혼사가 확정되었지만 불안했습니다. 규환 주변에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만약 그 여인 때문에 혼사가 깨지면 큰일이었죠. 도윤은 직접 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부하를 불렀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 계집만 치우면 모든 게 끝이야.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도윤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자게까지는 필요 없어. 겁만 주면 돼. 매복꾼을 풀어라. 부하는 명을 받고 물러갔어요. 도윤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사는 반드시 성사시킨다. 누가 막아도. 매복꾼들이 풀렸어요. 규환과 소란의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올무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규환과 소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도망을 준비했어요.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매복꾼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교활한 자였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는 대신 소문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규환의 길을 꺾으려면 공포를 심어주는 게 먼저였죠. 도윤은 부하들을 시켜 장터와 주막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대감댁 도련님 주변에 자객이 붙었다더라. 누군가를 해치려고 칼잡이를 풀었다는구먼.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어요. 이 소문이 규환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쳤어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소란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규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규환은 소란을 더 깊숙이 숨기려 했습니다. 뒤채 창고 대신 광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했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당분간 몸을 사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규환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수상해 보였어요. 감시하던 하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 분명 뒤채 쪽에 무언가가 있다.
하인들의 보고가 이만석에게 올라갔어요. 저택의 감시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소라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뒤채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바느질감도 끊겼죠. 평소에는 안채에서 비다니며 명주며 내려왔는데 그것도 멈췄어요. 일이 없으니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소라는 숨이 막혔어요.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소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 계집년이 도련님을 홀렸대. 대감 어른이 노발대발하셨다더라. 곧 팔려갈 거야. 두고 봐. 소라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규환은 초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망 날짜를 더 앞당겨야 했습니다. 야반도주 동선을 다시 짰어요. 저택 뒷담장 옆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만나기로 했죠. 담장을 넘으면 뒷골목이 나오고 거기서 큰 길로 빠지면 됐어요. 규환은 소란에게 몰래 쪽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자시 느티나무 아래서 만나자. 준비해라. 소라는 쪽지를 받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규환은 서재에서 짐을 챙겼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옥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소란의 몸값을 치르고도 남을 거라 생각했어요. 비단 몇 필도 보따리에 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규환이 옥패를 챙기는 모습을 소란이 창틈으로 보았어요. 소란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옥패는 규환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런 귀한 것을 왜 챙기는 걸까? 소란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를 버리고 혼자 떠나려는 건 아닐까? 옥패를 팔아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천한 것은 짐이 되니까. 소란의 마음속에 오해가 자라났어요. 두 사람이 느티나무 아래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소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규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라는 입술을 깨물다가 터뜨렸어요. 도련님, 저를 버리고 혼자 가시려는 거죠. 규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소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패 챙기시는 거 봤어요. 어머님 유품까지 파시면서 저를 떼어놓으려는 거 아니에요. 규환은 그제야 오해를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몸값을 치르려고 챙긴 거야. 하지만 소라는 믿지 않았어요. 쌓였던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같은 천한 것 때문에 그 귀한 걸 파실 리가 없잖아요. 소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규환이 소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들어봐.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소라는 손목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저는 그냥 여기 남을게요. 도련님 혼자 가세요. 소란이 몸을 돌려 뛰어갔습니다. 규환은 뒤따라갈 수 없었어요. 감시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라는 뒤채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촛불을 꺼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낸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버림받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규환은 소란의 방 앞까지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 수도 없었죠. 소리를 내면 하인들이 달려올 테니까요. 규환은 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규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란아, 듣고 있지.
나 아직 여기 있어.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규환은 계속 말했습니다. 옥패는 내 해방 몸값이야. 너를 종에서 풀어주려고 챙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너를 첩이 아니라 정실로 맡고 싶어.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양인이 되어야 해. 규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믿어줘.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소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소란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소란이 규환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규환은 소란을 꼭 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어.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소란은 규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뒤섞였어요. 오해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규환은 소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제 함께 가자.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돼. 소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과 함께 가겠어요. 두렵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도망을 약속했어요. 오늘 밤 다시 느티나무 아래서 그 시각 저작거리 담벼락 밑에서 허담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약재상 박노인이 밥과 국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박노인은 나이가 68이었습니다. 허담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허담이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죽겠구나. 허담의 직감이 견고했어요. 장터 어딘가에서 죽음의 기운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그러나? 밥이 입에 안 맞나? 허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요.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박노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참,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구먼. 인신매매꾼들이 다시 움직인다고 해. 허담의 귀가 쫑긋 섰어요. 인신매매꾼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놈들 얼굴을 본 적이 있어. 흉악하게 생겼더라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쪽 섬 염전으로 사람을 보낸다는구먼. 한번 잡혀가면 평생 못 나온다더라. 허담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이 이야기가 왠지 오늘의 불길한 기운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규환과 소란은 각자의 자리에서 도망을 준비했습니다. 규환은 옥패와 비단을 보따리에 쌌어요. 소란은 바늘집과 실타래를 챙겼습니다. 바느질은 소란의 유일한 기술이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시가 다가왔습니다. 규환이 먼저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감시 하인이 순찰을 도는 틈을 노렸습니다. 담장을 타고 느티나무 쪽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소란이 와 있기를 바랐어요. 소란도 방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어요. 규환의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소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이 막 만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길목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규환과 소란은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물은 허담이었어요. 거지 관상가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규환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왜 길을 막는 거요?
허담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허담의 눈빛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허담이 입을 열었어요. 딱 사흘만 참으시오. 규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흘이라니. 무슨 말이오? 허담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나가면 죽소. 사흘 뒤에 살 길이 열리오. 소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규환은 분노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앞길을 막는 거요? 왜 믿어야 하오? 허담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들 선택이요. 나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요. 허담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소라는 허담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규환의 소매를 잡았어요. 도련님, 잠깐만요. 규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저 사람 말을 믿는 거야.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분 눈빛이 진심인 것 같아요. 규환은 갈등했습니다. 지금 가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허담이 다시 말했어요. 사흘 뒤에 길이 열리오. 그때 떠나면 살 수 있소. 규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 믿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소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규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사흘을 기다리겠소. 허담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규환과 소라는 각자 처소로 돌아갔어요. 사흘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규환이 매수한 하인이 주막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규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뒷골목에 매복꾼들이 있었답니다. 누군가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규환의 눈이 커졌어요. 매복꾼이라고.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주막에서 우연히 그 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젯밤에 잡아들이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규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어젯밤 그대로 떠났더라면 규환과 소라는 매복꾼에게 잡혔을 것이었어요.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규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허담의 경고가 진짜였던 것이었어요. 오늘 나가면 죽는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규환은 경외와 공포에 휩싸였어요. 동시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흘 안에 뭔가 더 큰 일이 터진다. 허담이 말한 사흘 뒤에 살 길은 무엇일까? 규환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소란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소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어젯밤 갔으면 정말 죽었을 뻔했어요. 규환은 소란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는 살았어. 사흘만 더 버티자.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운명의 사흘이 시작되었어요. 과연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 길이 열릴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이 닥칠까요?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살 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만석이 마침내 손을 쓴 것이었어요. 만석은 그동안 아들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인들을 다그쳐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란의 존재를 알아냈죠. 뒤채 친모가 아들을 홀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석의 눈에 살기가 서렸어요. 그 계집을 뿌리째 뽑아야겠다. 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만석은 은밀히 사람을 불렀어요. 인신매매꾼이었습니다. 흉악하게 생긴 자들이 밤중에 저택을 찾아왔죠. 만석은 그들에게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뒤채에 친모가 하나 있다. 데려가라.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해라. 인신매매꾼 두목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남쪽 섬 염전으로 보내겠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제 발로 나간 것처럼 해라.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라는 안채에서 심부름명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바느질감을 가지러 오라는 것이었죠. 소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며칠째 일이 없어 답답했거든요. 소라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인이 길을 막았어요. 이쪽으로 오시오. 바느질감이 창고에 있소. 소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했지만 따라갔어요. 하인이 안내한 곳은 뒷골목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소라는 뒤늦게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창고가 없잖아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들었어요. 소란의 입이 막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친 손들이 소란을 끌어당겼습니다. 소란은 있는 힘껏 발버둥 쳤어요. 손톱으로 핥히고 발로 찼습니다. 그 순간 소란의 손에서 바늘집이 떨어졌어요. 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실타래도 굴러떨어졌죠. 소라는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끌려갔습니다.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마차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마차가 출발했어요. 소라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마차는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란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 시각 규환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니 오늘 밤 떠나기로 했어요. 소란에게 쪽지를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규환은 뒤채로 향했어요. 감시 하인을 따돌리고 소란의 방에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도 옷가지도 그대로였어요. 소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규환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소란아, 소란아. 규환은 미친 듯이 소란을 찾아다녔어요. 저택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규환은 하인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친모 어디 갔어? 소란이 어디 있냐고.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심부름 나갔다가 안 돌아왔습니다. 규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규환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어난 얼굴이었습니다. 규환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뒤채 친모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만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글쎄, 제 발로 나간 게 아니겠느냐. 천한 것들은 주인 몰래 도망치기 일쑤지. 규환은 치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하신 거죠.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규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만석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천한 계집년 하나 때문에 아비한테 대드는 게냐. 규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 종년하고 무슨 사랑이야.
정신 차려라. 혼례가 코앞이다. 규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례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소란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이 끝까지. 만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것이었어요. 규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철썩 소리가 울렸어요. 규환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방에 들어가 있어라. 혼례 전까지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만석이 으르렁거렸어요. 규환은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규환은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규환은 방에 돌아와 벽을 쳤어요.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소란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규환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관아에 호소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납치되었으니 조사해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규환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한성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종이 사라졌다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관아에서 나설 일이 아니오. 관리는 시큰둥했습니다. 규환이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었어요. 돌아가시오. 우리는 바쁘오. 규환은 다른 관아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종의 행방 따위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규환은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규환은 깨달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도윤은 포도청과 관아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미리 손을 써서 규환의 호소를 막은 것이었죠. 규환은 절망 끝에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맑은 눈, 수줍은 미소, 따뜻한 손. 다시는 볼 수 없는 걸까? 그때 뭔가가 손에 닿았어요. 품속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란의 바늘집이었어요. 아침에 뒷골목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었던 것이죠. 규환은 바늘집을 꼭 쥐었습니다. 규환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어요. 대신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해야 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자들에게. 규환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를 무너뜨릴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소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고에서 이상한 문서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란은 바느질감을 가지러 서고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보았어요. 아버지가 장부를 펼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금을 속이는 방법, 관아에 바치는 뇌물, 고리대금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어요. 소란은 들은 척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규환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장부를 손에 넣으면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세금 포탈, 뇌물, 고리대금. 어느 하나만 드러나도 큰일이었어요. 장부만 있으면 관아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고 열쇠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바꾼 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규환은 머리를 굴렸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규환은 결심했어요. 혼인을 받아들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야 감시가 풀리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규환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혼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보았어요. 진심이냐? 규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한 계집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규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만석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굴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만석은 흡족해했어요. 혼례 준비에 힘써라. 김영감 댁에도 얼굴을 비춰야지. 규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어요. 규환의 위장이 통했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졌어요. 규환은 서고 출입 명분을 얻었습니다. 혼례 예물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였죠.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규환은 서고에 들어갔습니다. 문서함을 열었어요. 장부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규환은 하나씩 살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비단거래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장부가 숨겨져 있었어요. 세금 포탈 내역, 고리대금 기록, 관아 뇌물 명단. 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어요. 규환은 서고 관리 하인을 찾았습니다. 늙은 하인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저택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규환은 그 하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부탁이 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련님? 규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부들을 필사해 주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하인은 망설였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규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며칠에 걸쳐 장부가 필사되었어요. 도장 찍힌 문서도 몇 장 빼냈습니다. 증거가 쌓였어요. 규환은 동시에 김도윤의 비리도 조사했습니다. 뇌물 장부와 매복군 고용 흔적을 찾아냈어요. 두 악을 한 번에 치는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규환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발하면 무고한 하인들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장부 관리를 도운 하인들, 심부름을 한 하인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규환은 따로 증거를 남겼어요. 하인들이 강요에 의해 일했다는 정황을 적었습니다. 협박 증거도 모았어요. 하인들을 살릴 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되 무고한 사람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규환은 밤중에 익명의 고변장을 썼어요. 이만석의 세금 포탈, 뇌물, 고리대금 내역, 김도윤의 뇌물과 매복군 고용 사실,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고변장이 관아로 들어갔어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이만석 저택으로 사람이 왔어요. 장부를 압수하고 하인들을 신문했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만석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어요. 도장 찍힌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김도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포도청 상관들이 등을 돌렸어요. 자기들까지 연루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도윤은 끌려가면서 자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대감이 잡혀갔다더라. 김영감도 함께 잡혀갔대. 거지 관상가 말이 맞았구먼.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이만석이 체포되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어요. 한양 최고 부자의 몰락이었습니다. 저택에 있던 비단과 금은보화가 관아로 실려갔어요.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규환은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철창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한때 한양을 호령하던 거상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을 보자
눈을 부릅떴어요. 내가 한 짓이지. 내가 나를 팔아먹은 거지. 규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저를 배신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으셨잖아요. 만석은 이를 갈았어요. 그깟 종련 하나 때문에 아비를 감옥에 쳐넣다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규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란이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모르셨죠. 규환은 몸을 돌렸어요. 감옥을 나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통쾌함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소라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규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복수를 했지만 소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규환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한때 화려했던 저택이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규환은 소란의 바늘집을 꺼내 쥐었어요. 이것만이 소란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규환은 바늘집을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규환의 가슴에는 죄책감만 남았어요.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내가 소란을 더 잘 지켰더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소란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규환은 소란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규환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택 대문을 두드렸어요. 규환은 힘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약재상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규환을 보자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도련님,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구먼. 규환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의 아들입니다. 편히 부르셔도 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 마시게. 자네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박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와 약도였어요. 규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노인이 설명했어요. 허담이가 보낸 거야. 자네 연인의 행방을 찾았다고 하더군. 규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란이의 행방을요. 정말입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소란이가 떨어뜨린 실타래를 주었거든. 그걸 단서로 추적했지. 규환은 그제야 기억났어요. 뒷골목에 바늘집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타래도 굴러 있었죠. 박노인이 그것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박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약재상 인맥이 좀 넓거든. 여기저기 수소문했지. 인신매매꾼들의 동선을 추적했다고 했어요. 어느 포구에서 배를 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실마리가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담이가 확인해줬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놈이 인신매매꾼 두목 얼굴을 봤거든. 관상으로 남쪽 섬 염전 기운을 읽었다더군. 규환은 숨을 삼켰습니다. 남쪽 섬 염전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야. 소란이가 끌려간 곳이. 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허담의 글씨가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운명은 기회를 주었소. 잡을지 말지는 당신 선택이요. 약도를 따라가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허담. 규환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란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규환은 박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규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게. 어서 가서 그 아이를 구해오게.
규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환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몰수되지 않은 재산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규환은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절반은 노잣돈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아버지가 착취한 돈이었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규환은 나그네 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유생 옷을 벗고 평민 옷을 입었어요. 갓 대신 삿갓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가 한때 거상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규환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도중에 폭우를 만났어요. 길이 끊겨 발이 묶이기도 했죠. 규환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소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자가 다가왔어요. 날이 좋은 정보가 있는데 돈 좀 주시면 알려드리지요. 사기꾼이었습니다. 노잣돈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어요. 규환은 그 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박노인에게 배운 대로였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상이었죠. 규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됐소. 필요 없소. 사기꾼은 혀를 차며 물러갔습니다. 규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아 넘어갔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난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걸어 포구에 도착했어요. 배를 타야 했습니다. 남쪽 섬으로 가는 배편을 구했어요. 뱃삭을 내고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가 펼쳐졌어요. 규환은 난생 처음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출렁거렸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규환은 배전을 꽉 잡고 버텼어요. 소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섬에 도착했어요.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해안가에 염전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소금 더미가 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소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규환은 가슴이 조여왔어요. 소란도 저 속에 있는 걸까? 저렇게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규환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염전 앞에 도착했어요.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규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소란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초췌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굶주림에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규환은 절망했어요. 소란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규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란의 특징을 떠올렸습니다. 바느질 매듭 버릇이 있었어요. 옷고름을 묶을 때 독특한 방식으로 매듭을 지었죠. 그리고 눈빛, 맑은 샘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규환은 사람들 사이를 집요하게 훑었어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제발 소란이 살아있기를, 제발 찾을 수 있기를. 그때였어요. 물을 나르던 여인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물동이가 엎어지며 물이 쏟아졌어요. 감식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뭘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 규환은 그 여인을 보았어요.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쓰러지면서 올려다본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규환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소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무리 초췌해져도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맑은 샘물 같은 눈. 규환의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왔어요. 소란아.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소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련님. 소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도련님이 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규환이 달려갔어요. 소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죠. 규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란아, 나야. 진짜야. 꿈이 아니야. 소란은 규환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소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어요.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규환은 소란을 끌어안았습니다. 말하면 길어.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염전의 하얀 소금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식군이 다가왔어요. 뭐야, 이놈은 누구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규환은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 여인을 데려가겠소. 몸값을 치르겠소. 감식군은 코웃음을 쳤어요. 몸값. 여기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규칙이야. 규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염전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오. 감식군은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잠시 뒤 염전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사내였어요. 탐욕스러운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몸값을 내겠다고. 얼마나 낼 건데. 규환은 돈주머니를 내밀었어요. 여기 은자 10량이요. 이 여인을 풀어주시오. 염전 주인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그게 규칙이야. 규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그래서 준비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규환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허담과 박노인이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장부 사본이었죠. 누가 얼마에 팔렸는지, 어디로 보내졌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오. 규환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염전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환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관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소? 인신매매는 중죄요. 염전 주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인을 풀어주면 이 문서는 불태우겠소. 안 풀어주면 관아로 보내겠소. 규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염전 주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인신매매가 드러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알겠어. 데려가. 염전 주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감식군이 소란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소란은 자유가 되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규환은 소란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여기서 나가자. 소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염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섬을 떠나는 배 위에서 소란이 물었어요. 도련님, 이제 어디로 가요? 규환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나. 우리 둘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소란은 규환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섬으로 돌아왔어요. 그 섬에 작은 초가를 얻었습니다. 염전과는 다른 마을이었어요.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규환은 어부일을 배웠어요. 소라는 밭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양반 도련님이 그물을 던지고 밭을 매다니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소란과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소란의 상처도 조금씩 나았어요. 규환이 약초를 구해 발라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소란은 그 손길에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죄송해요. 규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고생이야. 이게 행복이지. 세월이 흘렀어요. 초가의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규환과 소란의 아이였어요. 소란은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규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음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담벼락 밑. 허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남쪽에서 소식 왔더군.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대. 허담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알았나? 사흘이 지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허담은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거죠. 허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떠났으면 매복군에게 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을 기다렸기에 살았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규환이가 복수를 준비했고 아비가 무너졌지. 그래서 추적할 자가 사라진 거군. 허담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사흘의 멈춤이 살 길을 연 거죠. 허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운명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꾸는 건 결국 자신의 선택이에요. 허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규환은 복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란을 찾아 떠났죠. 그 선택이 두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이 운명을 구원으로 바꾼다. 그 말이군. 허담은 옅게 웃었습니다. 규환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소란도 함께 구원받았어요. 두 사람은 지금도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양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고발했으니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저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참 인상 깊었어요. 허담이 말한 사흘의 멈춤.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만약 그날 밤 무작정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복군에게 잡혀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빠른 길일 때가 있어요. 조급함에 내딛는 한 발이 오히려 낭떠러지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환의 선택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렸으니 통쾌하다고 끝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규환은 소란을 찾아 떠났습니다. 원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향해 나아갔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 뒤에 찾아온 공허함을 채운 건 사랑이었어요. 규환이 진짜 행복을 찾은 건 염전에서 소란을 구해낸 뒤였습니다. 바닷가 초가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였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흘이 아니더라도 하루만이라도요. 그 멈춤이 더 나은 길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복수나 원망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진짜 행복은 원망을 내려놓은 뒤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운명은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허담은 말했습니다. 선택이 운명을 구원으로 바꾼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오늘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